자바 첫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언어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은 화면에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전부죠. 근데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화면에 단지 출력만 한다. 그러면 객체 지향이라는 기능이 별로 필요 없죠. 그렇죠? 함수 하나만 쓰면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객체 지향처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가 greeting이라는 클래스예요. greeting. 그래서 여기에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태를 이용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름과 인사말을 유지하고 있어요. mName, mGreeting. 그리고 name과 greeting을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있으면 내가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 그 상태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메소드를 보통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setter라고 그러고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내가 뭔지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ter라고 하는 거예요. getter, setter. 그래서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를 만들면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setter만 두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객체적 얘기를 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멤버 변수예요. 상태는 데이터다. 결국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떤 정보를 유지한다는 거고 그건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데이터는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멤버 변수죠. 이 멤버 변수의 이름은 mName이고 얘의 타입은 string이라는 타입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private이라는 접근 제어가 붙었어요. private. 그래서 private이 되면 내가 이 mName이라는 것을 여기에는 쓰지 않는데 요 줄을 보면 greet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et name, say hello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greeting.mName 이코르 상진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Name은 요 greeting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이지만 접근 제어가 private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set name, set greeting, say hello는 메소드들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퍼블릭이 붙었죠. 퍼블릭이 붙으면은 내가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왜 mName이라는 걸 못하게 했냐? 왜 점 mName은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했냐 하면은 이 mName이 엉뚱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int age라고 해서 나이가 있다. 그런데 얘가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greeting age 이코르 -1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나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음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멤버 변수는 private로 만들고 얘를 수정하고자 하면은 얘를 수정할 때 사용할 세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터를 보면 인자를 받아가지고 이코르
am greeting. name, am name equal name.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인자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인자를 받은 거 무조건 대입해줘요. 그럼 얘는 객체 지형에서 세터로의 역할은 제로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이니까 우리가 멤버 변수도 만들어 놓고 메소드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set name과 set greeting은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setter라는 건 뭔가 인자를 받아서 설정해 줄 때 검사를 해서 잘못되는 어떤 설정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setter를 만드는 건데 얘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잠깐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상진이라고 이름을 줬고 인사말은 안녕 줬어요. 그럼 여기서 greeting.say hello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출력이 뭐가 되냐면 greeting을 잠깐 다시 가보면 여기에 am greeting 더하기 콤마 더하기 am name 됐어요. 그러면 내가 am greeting으로 안녕이라고 설정해 줬고 이름은 상진 했으니까 안녕 콤마 상진이 출력되겠죠. 즉 메소드들은 객체 상태를 이용하게 되겠고 객체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인사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값들을 바꾸면은 만들어지는 인사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요 밑에서 이름을 길동으로 바꾸면은 다시 출력해 보면 처음에는 안녕 상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녕 길동 나오겠죠. 이렇게 객체가 현재 무슨 상태인지에 따라서 메소드들은 달라지는 거죠. 행동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객체 지향입니다. 새로운 객체들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상진, 하이 브라더라고 영어로 세팅해 놓으면 여기 출력해 놓으면 객체가 다른 거고 상태가 다르니까 만들어내는 인사말도 다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안녕 상진, 안녕 길동, 하이 브라더 상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객체 상태를 설정했냐에 따라서 say hello라고 하는 메소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동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조금 다르게 만들면은 만들어지는 인사말은 달라지겠죠. 근데 얘는 name이라는 멤버 변수와 greeting이라는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say hello라는 메소드에서 구현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얘가 클래스이고 얘가 이 클래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객체 지향으로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요 만든 것이 잘 동작하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입니다. 보통은 제가 그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할 때 TDD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끔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든 다음에 실행해 봐서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하면 그거를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지를 보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드는 게 TD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자바 문법과 관련된 요소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차이점을 잘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 코딩. 자바는 뭐 CC 플러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에서 똑같죠. 즉, 자바는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CC 플러스도 구분하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것과 메인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대소 문자가 조금 달라도 서로 다른 식별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우리는 가독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쁘게 작성을 해야 돼요. 대충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볼 때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되게끔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뭐가 중요해? 들여쓰기, 중괄호,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중괄호, 위치나 들여쓰기는 우리는 이제 아무런 텍스트 에디터 갖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개발 통합 환경이라는 뭔가 갖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클립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런 이클립스 같은 개발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이쁘게 코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발 통합 환경을 쓰면 그 개발 통합 환경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깔끔하게 에디팅을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가지 보여드리면 물론 이것도 다 알겠지만 이제 탭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탭을 치면 움직이는 거죠. 들여쓰기 한다는 거는 그 탭을 이용해가지고 쓰는 건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엉클어졌어요. 막 이상하게 됐어. 막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맥에서는 커맨드 I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I 누르면 I는 인덴테이션 그러니까 그거 누르면은 들여쓰기를 맞춰줍니다. 보통은 처음부터 우리가 작성하면은 들여쓰기를 틀리게 작성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뭐 이렇게 복사를 했다? 이것도 깔끔하게 복사가 되네. 근데 어떨 때는 복사를 했는데 막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쫙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커맨드 I, 컨트롤 I 누르면 들여쓰기를 쫙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퍼블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빨리 했지만 다시 여기서 요 중괄호를 시작했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쌍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따옴표라든가 이런 거, 가로라든가. 그럼 시작을 하면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뭘 넣어줘? 시작과 끝을 내가 치지 않았죠, 지금. 시작만 치고 엔터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해주고 넣어줘요. 그러니까 얘를 잘 따르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들여쓰기를 했죠. 여기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원래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일치해서 보이죠. 이렇게 쓰면 시작과 끝이 안 보여.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연결이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코드를 이 PPT로 옮겨야 되는데 PPT에서 한 줄이라도 줄여야지만 좀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서 그 한 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게 원래는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 편집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니까 또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숙제 낼 때 막 들여쓰기 엉망으로 해서 내시면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 이쁘게 해서 하면 돼요. 그냥 내기 전에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I 한번 누르면 들여쓰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낸다. 그러면 그건 좀 성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하시고 내가 쓰는 개발 환경에서 그런 에디팅을 도와주는 기능들 아까 같이 시작 누르면 끝을 그냥 넣어주는 거 그런 거를 알고 적극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이쁘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다중 라인 주석이 있고
end of line 주석이 있는 거예요. end of line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주석이고 얘는 여러 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석입니다. 주석은 컴파일러가 뭐 하는 부분이에요?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컴파일러가 무시한다는 건 번역할 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있나 없나 컴파일러는 신경 안 써요. 건너뛰는 부분인데 이 주석은 실제적으로는 문서화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석이 문서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주석, 잘못된 주석은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라 그러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 달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점수 드리지 않아요. 주석은 꼭 필요한 것들만 주석 달아주세요. 주석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주석을 의무적으로 막 불필요하게 많이 얘는 A 더하기 B 하는데 A와 B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주석 뭐하러 달아? 그거를 누구도 모르지 않잖아요. 주석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럴 용도로 달아야지 불필요하게 주석을 달지 마세요. 필요한 주석만 달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는데 코드를 바꿨어. 코드를 바꾸는 순간 그 주석은 이 코드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석은 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석도 코드가 수정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주석도 삭제하거나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주석 달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요거예요.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코드를 잘 이해 안 되니까 주석 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잘 이해되게끔 가독성 있게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석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석을 안 달고도 가독성 있는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석을 달라 그러면 주석 달기 전에 코드를 바꿔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없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C++ 저한테는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조건문이 있어요. 보통 조건문이 있으면 저 조건문이 왜 저기에 저걸 왜 저렇게 검사하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나중에 보면 저거 왜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 if문의 조건식은 저걸 검사하는 거다. 학생이 졸업 여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is graduate requirement satisfied 하면은 영어만 읽으면 저기가 뭘 검사하는 건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추상화 해놓으면 뭐가 더 좋을까요? 함수로 만들어놨어요. 조건식을. 그럼 저 추상화 하는 거죠. 그럼 저기 뭐가 좋냐면 이 학생이 졸업하는 조건을 검사하는 저 조건식을 여기서만 쓰이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만 부르면 돼. 그리고 또 추상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조건을 바꿔야 돼. 갱신해야 돼. 그러면 각각 찾아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함수로 바꿨으니까 속도 느려지겠네? 함수 호출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성보다는 가독성, 유지, 보수성에 더 강조를 둬야 돼요. 더 읽기 좋고 수정하기 좋고 그게 더 좋은 코드예요. 효율성은 아주 민감한 어떤 응용을 만들 때만 따져야 되는 거지 저 정도는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조건식을 함수로 바꾼 거에 속도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걸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무조건 달지 말고 안 달아도 되는지 뭔가 바꿔가지고 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다셔야 됩니다. 자바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C++ 사용하는 두 가지 주석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바 덕 주석이라고. 근데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 자바 덕 주석을 쫙 달아놔요. 내 코드에. 그 다음에 자바 덕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요. 그러면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HTML 문서를 쫙 만들어줘요. 내 코드에 대한 문서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능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자바덕 주석을 다는 게 좋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바덕 주석을 다는 순간 달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자바덕 주석을 언제 사용하냐? 내가 내 만든 거를 라이브러리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때 자바덕 주석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덕 주석은 우리가 인터넷 가가지고 자바 API를 찾아보면 저 형태대로 만든 주석이 쫙 나와요. 저 HTML5 형태로.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자바덕 주석을 매번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할 때마다 자바덕 주석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든 클래스를 소개해야 돼. 그러면 표준으로 소개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자바덕 주석을 달아서 자바덕 프로그램으로 HTML 파일 만들어서 내 블로그나 내 홈페이지나 내 GitHub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서 쓰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요게 자바 덕 주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두 개로 시작한 건 자바 덕 주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t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HTML 코드를 만드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런 at 뭐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HTML 문서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저거를 프로그램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바덕 주석을 쓸 수 있는데 나머지 거에도 계속 자바덕 주석으로 길게 불필요하게 넣칠 필요는 없고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때만 사용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바는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레코드 뭐 몇 가지 정의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게 클래스예요. 함수만 딸랑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를 뭔가 정의를 해야 돼요. 메인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메인이 어떤 클래스 안에 들어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중괄호로 클래스 몸체가 나와요. C++하고 비교해 보면은 C++는 요 앞에 수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자바는 앞에 public 또는 수식을 안 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 public한 클래스는 한 파일에 몇 개 정의할 수 있다? 한 개만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임포트 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ublic한 애들만, 다른 패키지에 있는 public한 클래스들만 내가 임포트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임포트 한다는 건 sharp include 한다는 개념이고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public 아니면 public이 아닌 거. public이 아니면 내가 다른 공개를 안 하는 거고 나만 쓰겠다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요 끝에 뭐가 들어가?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C++는. 근데 자바는 클래스 정의나 뭐 다른 거 정의 끝에 중괄호 끝에 세미콜론을 안 씁니다.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클래스 정의와 일반 문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끝에 세미콜론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접근 제어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 거로 볼 수 있어요. 클래스 같은 이제 독립 클래스의 앞에 붙는 거, 거기에 뭐만 있어요? 퍼블릭 아니면 없는 거.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나 뭐 다른 거 정의할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퍼블릭 아니면 안 붙은 거.
그리고 얘는 뭐랑 연관인데 임포트 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private, public, protected 안 붙인 거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 거는 C++ 비교해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C++도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종류가 있는데 자바는 거기에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디폴트는 패키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거.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에요. 내부적인 멤버들을 우리가 수식할 때 쓰는 건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 요게 접근 제어이고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하는 이유는 강건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그 멤버 변수를 조작할 때는 퍼블릭 메소드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퍼블릭 메소드를 이용하면 뭘 우리가 강건성을 높일 수 있냐면은 그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수정될 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인자들이 내가 원하는 범위에 맞는 건지 제대로 얘를 반영했을 때 객체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검사에 문제가 없을 때만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객체가 엉뚱한 상태로 가서 엉뚱한 상태로 간다는 건 객체가 유지하는 값들이 엉뚱한 값들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값들을 유지하는 거를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 public. private이 되면은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접근 제어 위반이에요.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점으로 프라이빗한 애들은 못 쓴다. 퍼블릭한 애들은 쓸 수 있다. 프로텍티드와 디폴트는 좀 나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있을 때 멤버 변수들, 메소드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자바에는 점밖에 없어요. C++는 포인터이면 이런 연산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C++나 C는. 근데 자바는 다 점밖에 없어요. 그 측면에서 자바 문법이 더 단순하다. 단순한 게 심플한 게 좋은 거다. 머리를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포인터로 접근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막 CNC 플러스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자바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할 때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C++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public 땡땡 해놓고 쭉 쓰고 그 다음에 private 땡땡 해놓고 쭉 쓰고 이렇게 써요. 근데 자바는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각각마다 접근 제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내 의도는 그건 아닌데 얘를 까먹은 거야. 그럼 까먹게 되면은 얘가 어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디폴트가 이 디폴트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도 안 붙어 있을 때. 아까 밖에 있는 경우도 퍼블릭한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저것도 내가 퍼블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까먹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은 경우, 안 붙인 경우에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의도적으로 안 붙인 건지 붙여야 되는데 까먹고 안 붙인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 멤버 변수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니까 변수가 뭐예요? 변수는 값을 유지하는 곳을 우리가 보통 말하죠. 변수. 어디 갔냐? 안 나오나? 여기 다음 2장 가서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값을 유지하는 어떤 통인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통에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뭐 mname 그러면 얘는 문자열 타입이니까 문자열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요 변수와 관련해서는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을 차이를 알아셔야 돼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가 값 타입 변수인지 참조 타입 변수인지,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원시 타입인지 복합 타입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변수를 설명할 때 컵을 갖고 설명을 해요. 변수를 하나 만들면 컵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mname. 이게 저는 변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컵의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정수를 담는 컵의 크기, 더블을 담는 컵의 크기, 문자를 담는 크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 타입은 여기에 값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값 타입. 참조 타입은 이 컵 안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값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참조 타입은 저는 여기에 무슨 리모컨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모컨이. 이게 참조 타입이에요. 값 자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소. 원래 정확하게 하면 주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값 타입. 그 다음에 원시 타입이면은 값이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변수에. 근데 복합 타입이면은 배열처럼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는 타입과 이름을 주면, 이름을 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타입을 주면은 컵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름은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줘서 내가 나중에 이 이름 갖고 그 값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의 선언은 C++ 똑같이 타입과 이름이 와요. 타입과 이름. 그래서 int age 하면은 저거는 원시 타입이고요. 값 타입이에요. 자바는 8개의 원시 타입이 있어요. 8개의 원시 타입. 정수가 4종류, 부동수 수가 2종류, 그 다음에 문자 타입, 그 다음에 논리형 타입 8개가 존재합니다. 원시 타입.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참조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에 썼던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은 객체 타입이에요. 그럼 객체 타입이면 얘는 참조 타입이에요. 여기에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mname과 mgreeting은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러면 자바는 그 식별자들을 정할 때 표준 관례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표준 관례가 뭐냐면은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클래스 이름들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럼 스트링을 만나면 스트링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쟤는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색깔을 바꿔주고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이게 하늘색 같은 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네 얘랑. 근데 이게 원래 얘네들이 키워드들이에요. public, void, class, private 이런 게 키워드들이에요. string은 얘랑 색깔이 다르죠. 그럼 얘는 키워드는 아니야.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string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식별자일까?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키워드도 아니면 뭐겠어요? 어디에 있는 거야?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내가 만든 식별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식별자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식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키워드라 그러죠. 그럼 키워드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겠지. 메인 같은 건 조금 다르지만 스윙 이런 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려 그러면 우리가 C에서 printf 쓰려 그러면 뭘 해줘야 돼?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잖아요, 함수. 그러면 뭐래? sharp include stdio.h를 하죠. 그리고 이제 C++에도 cout, cin 이런 것들을 쓰려 그러면 iostream을 include 해야 돼. 근데 아까 프로그램에 보면 알겠지만 임포트 문을 안 썼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스윙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임포트를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특이하게 자주 많이 쓸 것 같은 경우에 애들은 그냥 쓰면 알아서 지가 임포트해서 해석을 해요. 자주 쓰는 애들이 아닌 것들은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C++나 다른 언어처럼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스윙 같이 또 뭐 시스템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임포트를 안 하고 쓸 수 있게 해줘요. 정확하게는 좀 뒤에 설명드리지만 스윙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임포트를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name이라는 건 문자열인데 문자열이라는 타입은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타입일까? 언어가 이해하는 타입일까? 문자열이라는 타입. C++ 생각해 보세요. C++에서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러면 C나 C++에서 이런 걸 보면 컴파일러가 뭔지 몰라? 타입이 뭔지 몰라요? 컴파일러는 알죠. 문자열은 컴파일러가 아는 타입이에요. 근데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문자열은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인트처럼 정수처럼 인트처럼 알고 있는 타입이지만 우리가 그걸 처리할 때는 컴파일러가 그 아는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로 그 타입을 처리해줘요. C++에서도 문자를 우리가 처리할 때 많이 쓰는 게 string이라는 클래스예요. 얘는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C++는 자바도 문자열은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ring mname, string m greeting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string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다. 그런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임포트를 하지 않고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C++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바도 문자열을 처리할 때 string이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멤버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멤버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멤버 변수들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메소드를 만들면 메소드들은 뭘 이용해야 돼?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클래스 정의할 때 멤버 변수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이 메소드들은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 지역 변수도 정의하고 매개 변수도 정의하는데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할 때 편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프로그램 앞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name 앞에 뭘 붙였냐면 m이라는 소문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변수가 멤버 변수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예요. mname. 저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근데 저런 건 누구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을 만들면 돼. 그래서 멤버 변수는 다른 변수들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뭔가 접두사 같은 거를 앞에 붙여가지고 구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저거를 헝가리안 표기법이라 그래요. 원래 옛날에는 헝가리안 표기법이 이런 식으로 얘의 타입 정보까지 나타내기 위해 쓰였어요. SG라는 건 스윙인데 널 터미네이트, 제로 터미네이트가 있다는 거고요. C가 문자 끝에 그 널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SG 네임 뭐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M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멤버 변수구나. 그럼 어디서 소문자 M으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활용하면 얘는 멤버 변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임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구분이 필요할 때 this 점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해요.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는 일반 변수와 멤버 변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쓸 수 있고 저런 방식이 마음에 들면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해도 되고. 근데 제가 왜 저렇게 mname이라고 했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와 다른 멤버, 뭐, 저 밑줄 문자를 쓰기도 하고,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거 하기도 하고, M, 한 칸, 언더스코어 쓰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저런 거 붙이는 건 멤버 변수와 다른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 앞에 요 수식어 빼면은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는 자바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 안에다 몽땅 다 넣어요. 원래 C++는 헤더 파일에 그 선언만 해놓고 CPP 파일 가서 뭐 땡땡 해가지고 함수를 또 정의해요. 그래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구분하고 하는데 자바는 그런 거 없어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의 구분이 없으니까 모든 정의들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을 어디다 해놓고 어디다 정의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선언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C++는 이렇게 코딩하면은 얘를 인라인 하라는 그런 뭐 의도도 있는데 자바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라는 파일에 모든 함수를 딱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얘 빼면 어떻게 돼? 반환 타입,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죠. 이건 뭐 C++에서 쭉 써온 거죠. 파이썬은 좀 다르지만 C나 C++ 쓰신 분들은 함수 정의하는 방법은 저런 거니까. 그리고 void는 뭐예요?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거고요.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거고 옛날에 C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을 때 빈 매개 변수일 때 여기다가 void 쓰기도 하는데 그거 안 써요. 자바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빈 이거 가로만 열고 닫으면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void 안 써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getter, setter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보니까 이제 요 함수의 몸체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플러스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근데 mgreeting, mname 이게 큰 따옴표 두 개로 묶어져 있는 그 데이터는 타입은 문자열이에요. 그럼 스윙 문자열을 3개 더하고 있어요.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문자열 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자열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 결합할 때 더하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더하기를 자주 쓰는 건 안 좋아요. 저거 비용이에요.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게 제가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string joi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join에서 mgreeting mname. 여기다가 콤마 하면 되겠다. 얘 없애면.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얘는 요거 결합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결합을 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의 결합이라는 게 문자열이 이만큼 저장돼 있으면 여기다가 또 뒤에 붙일 수가 없죠. 이거를 큰 문자를 만들어 주려면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얘 일로 복사하고 얘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하고 있으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 얘는 매개 변수로 오죠. 그럼 매개 변수가 쭉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이구나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복사가 말죠. 얘는 조그만 거 하나씩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자바는 덧셈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지만 저거 자주 쓰지 마세요. 대충 할 땐 쓸 수도 되는데 성능을 생각한다면 저거는 가급적 안 쓰고 다른 방법도 이런 조인이나 이런 메소드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인 같은 건 역시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좀 익숙한 메소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 그 문자열들을 덧셈하지 말고 여러 문자열을 한꺼번에 매개 변수를 줘서 결합하게끔 하는 게 훨씬 비용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인이 자바가 더 훨씬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문자열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문자열을 우리는 덧셈할 수 있다. 그런데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잖아요. C++는. 연산자를 재정의 한다는 건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연산자를 추가해가지고 스트링끼리 플러스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연산자 재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자바 언어 자체에 있는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자바 자체에서 문자열끼리는 덧셈할 수 있어요. 요거만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S 더하기 Y예요. 그럼 S는 무슨 타입이야? 스트링, 문자열이죠. Y는 무슨 타입? 정수 타입이에요.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잖아요. 그러면 이항 연산자에 A 더하기 B 하는데 A와 B가 서로 타입이 달라.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컴파일러가. A 더하기 B가 타입이 다르면 일치시킨 다음에 덧셈을 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5면 정수 1과 부동수수 1.5를 못 더해. 그러면 더 큰 타입으로 바꿔주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S와 Y를 더하니까 Y는 정수고 S는 문자열이에요. 그럼 두 개를 일치시켜줘야 돼. 그럼 뭘로 일치시키겠어요? 자바는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타입과 스트링으로 바꾸면은 두 개를 결합해줘요. 그러면 얘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 애플 2021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뭘 활용할 수 있냐면 2021 올해는 2022년이니까 2021을 문자로 바꾸고 싶어. 얘가 int y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string s는 빈 문자열 더하기 y 하면은 얘의 결과는 뭐겠어요? 2021 문자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 가장 간결하게 자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자바 내부적으로 뭘로 바꿔줘?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자열이고 원시 타입이니까 원시 타입을 뭘로 바꿔?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랑 결합하는 게 뭐야? 빈 문자열이야. 그럼 얘는 있으나 마나 안 해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건 2022 문자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열끼리를 덧셈할 수 있고 덧셈을 결합해준다. 요거를 너무 자주 활용하면은 효율성이 안 좋다. 조인 같은 별도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이런 거.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빈 문자열 넣어주면은 쉽게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